그 영화 좋아하는 분들이라거나 좀 음지에 있는 영화에 좀 관심 많으신 분들은 이거 한 번쯤 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이게 고어 영화 등급표로 알려져 있는데, 고어 영화라기보다는 좀 보기 불편한 영화 등급표라고 생각하시는 게 아마 맞을 겁니다. 이거 레딧에서 유행을 탄 건데, 한국어로는 그냥 뭐 고어 영화 등급표 이렇게 치면 나오고, 영어로는 Most Disturbing Movie Iceberg 이렇게 검색하면 나오는 차트인데, 이게 영화가 꽤나 디테일하게 좀 배열을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관심이 갔었는데, 보니까 여기 한 3분의 1은 이미 제가 봤더라고요. 이렇게 시면 최하단에 있는 영화들은 제가 듣도 보도 못한 영화들이기도 하고, 위에 있는 영화들도 수위가 굉장히 세요. 그래서 이건 뭐지? 싶은 마음에 이제 흥미가 가가지고 몇 개를 봤는데, 이거 검색을 하니까 관련 정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리뷰를 해봐야겠다 싶어서 한번 이 영상을 켜봤습니다. 한 가지 먼저 미리 얘기하자면은, 여기 있는 영화들 중에 재시청할 만한 영화들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약간 기억이 희미해진 상태에서 이야기할 거라서 그건 좀 감안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한 영화들이고, 그래서 뭐 여러가지 이야기 많이 해보고 싶어서 하는 거니까 관심 많이 가져주십시오. 먼저 이 옆에 있는 캐릭터에 대해서 한번 짚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얘가 두머라는 캐릭터인데, 베이비 부머의 B를 D로 바꿔서 이제 두머라는 캐릭터로 만든 거죠. 그래서 뭐 말하자면 미국판 절망의 MZ세대? 아싸 그런 건데, 붐이라는 말 자체가 좀 그렇잖아요. 세계 종말, 지구 멸망, 뭐 둠스데이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생긴 것 자체가 좀 침울하고 아싸스럽고 그렇지 않습니까? 만성 우울증을 달고 있는 배경에 지구가 멸망하기 기다리고, 여자한테 맨날 까이고, 뭐 맨날 낮에 자고 밤에 일어나가지고 담배 뻑뻑 피면서 모니터 앞에 다닥하고 있는 뭐 그런 캐릭터입니다. 그래서 얘 누구와도 안 닮은 것 같다, 이런 면을 가지고 있다, 이런 걸 보여주는 캐릭터인데, 옆에 있으니까 뭐 이 캐릭터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서 한번 고 넘어갑니다. 좀 참고로 우울하고 좀 차분한 음악 그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두머 웨이브 리믹스라는 거를 유튜브에 검색하시면은 관련 음악들이 이렇게 나오거든요. 한 번씩 듣는 거 추천드립니다. 러시아 음악을 조합한 것도 있고, 메인스트림에 있는 음악을 리믹스한 것도 있고, 그래서 되게 뭐 차분해지기도 하고 한 번씩 들으면 되게 좋아요. 그 동유럽 시골 걷는 기분이라고 해야 될까요? 뭐 좀 약간 으스스한 느낌도 드는데, 그 맨 위에 있는 영화들을 먼저 얘기를 좀 해보고 싶습니다. 맨 위에 일단 소우가 있죠. 근데 이게 거의 고어 영화 또는 뭐 슬래셔 무비 하나 추천해달라고 하면은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요새 뭐 소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게 유명하다라고 해서 오히려 안 보는 분들도 한 번씩 계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제 생각에는 유명한 거는 보는 게 좋다라고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이걸 안 보는 심리도 이해를 하긴 하는데, 그 유명한 데는 다 이유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한 번씩 보는 거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1편이랑 4편을 본 적이 있는데, 1편 같은 경우에는 엄청 강렬했죠. 그러니까 잔인한 영화다 대충 알고 있긴 했는데, 어떤 반전적인 요소라거나 스토리에 힘을 줬다 이런 건 잘 몰랐거든요. 분명히 그냥 잔인한 거에만 포커스를 맞췄나 싶은 생각으로 봤었는데, 생각지도 못한 연출도 너무 기깔나고 이래서,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은 그 잔인했던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희석이 됐는데, 다시 보면은 정말 좀 굉장히 잔인하고 정신건강에는 좋지 않은 그런 영화인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 영화도 시리즈를 거듭하다 보면은 뇌절하게 되는 건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근에 나온 게 아마 X인가 그럴 텐데, 그 전까지는 계속 뇌절을 거듭하다가 이번엔 그래도 이미지 쇄신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수위로만 따지자고 보면은 사실 소우도 여기 있는 건 말이 안 돼요. 잔인하고 끔찍해서 보기 힘든 부분이 많은데, 근데 또 이렇게 생각해보면 여기 밑에 있는 영화들의 불쾌도를 따져보면은 위에 있는 게 맞긴 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다음은 미드소마죠. 미드소마는 2019년이면 굉장히 나온 지가 얼마 안 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게 바이럴이라든지 여러가지 입소문 좀 많이 탄 편이라서 꽤나 유명한 영화인 것 같아요. 그리고 내용이랑 주제에 맞지 않게 영상미가 워낙에 예쁘고, 그래서 이젠 너무 유명해지긴 했죠. 이런 류의 영화를 보다 보면 저는 막 이게 차트 안에 들어와 있을 정도인가 하는 생각이 좀 있긴 한데, 다시 보고 여기 묘사라거나 이런 것들을 생각해보면은 당연히 여기 있을만 하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죠. 일반적으로, 그리고 호흡이 굉장히 긴 영화들이라거나 아니면은 좀
이게 질질 끄는 것 같다 이런 영화들은 어떻게 보면은 지루하게 느낄 수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호흡이 긴 것 자체도 저 너무 마음에 들었습니다. 순간순간에 식겁하는 장면들도 많고 저는 전혀 지루하게 본 영화가 아니었어요. 되게 긴장을 하면서 봤었던 영화고 그 별개로 색감 표현이 너무 좋아가지고 그냥 보면서 약간 공부하는 느낌도 들고 좀 그랬던 것 같아요. 영화를 보고 나서 뭔가 푸른 색감이 머리를 맴돌게 하는 느낌이라서 한 번쯤은 다시 보게 만드는 그런 영화였던 것 같습니다. 다음은 세븐입니다. 헐리우드 영화 세븐 그게 맞아요. 그 브래드 피트 나오고 이제 모건 프리먼 할배 나오고 그거 맞습니다. 근데 처음에는 이게 왜 여기 있나 했는데 사실 서구권에는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죠. 기독교에서 규정하는 7대 죄악을 가지고 만든 영화라서 어떻게 보면 터부시 되는 것들을 주제로 갖다 써서 여기에 차트인 시켰나? 라고 생각이 들기도 했고 생각해보면은 이 살인마가 그 피해자들을 살해하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표현들이 굉장히 적나라하게 좀 나오는 편이라서 충분히 있을만하기도 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분위기는 이게 아마 디트로이트시를 배경으로 하고 있나? 그럴 거예요. 아마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그 도시를 죄악의 도시로 삼아서 약간 소돔의 느낌을 내려고 했던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분위기가 항상 어둡고 많이 축축한 편입니다. 그래서 어떤 살인마를 그 베테랑 형사인 모건 프리먼과 혈기는 왕성한 브래드 피트가 팀을 이뤄서 이 연쇄 살인범을 쫓는 이야기인데 제가 스포하진 않겠습니다만 마지막에 정말 끝장나는 반전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 영화를 봤을 때는 이런 류의 반전 영화들이 좀 익숙하진 않아가지고 좀 너무 충격. 이걸 보고 나서 주변의 친구들이나 선배들한테 이거 보셨어요? 막 이렇게 추천을 하고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다음은 텍사스 전기도 박살입니다. 이게 굉장히 오래된 영화지 않습니까? 1974년이면은 사실 연출적으로 허점이 많기도 하고 그래서 좀 무시를 했었어요. 제가 이 영화를 보다 보니까 근데 연출이라거나 이런 것들이 진짜 섬뜩하더라고요. 그 당시에 살던 사람들이 이 영화를 봤으면은 이걸 극장에서 봤다고 치면은 진짜 놀라웠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도 이거를 그냥 각 잡고 앉아서 전부 다 본 건 아니라 하이라이트 부분만 이렇게 잘라서 보고 그랬는데 수위가 굉장히 세요. 생각보다. 수위가 굉장히 세서 좀 놀랐었고 그 다음에 그 영화 마지막에 그 연쇄살인마가 전기톱을 들고 막 이런 식으로 춤을 추는 게 있는데 그 부분은 굉장히 섬뜩하더라고요. 석양이 질 때 그 햇빛을 받으면서 정말 잘 만든 영화다. 그 명성값을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1층으로 이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보이는 게 살인마 재그집인데 영화 감독이 그 지독하기로 유명한 라스 폰 트리에 감독입니다. 일단 감독 자체가 개 사이코로 유명하죠. 그리고 이 사람 자체가 만성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고 약간 세상을 좀 삐딱하게 보는 시선이 있다 그렇게 좀 느껴져요. 제가 이 사람 영화를 좀 많이 본 편인데 완전 초기 작품인 뭐 백치들이나 유로파 이런 거를 제가 봤거든요. 근데 이건 비교적 최근작이라서 그런지 좀 영상미도 되게 깔끔하고 그런 의미에서는 좀 볼만했다 싶은데 뭐랄까요, 이게 감독이 이 사람이라서 그런지 선을 넘을 거면 확 넘자 싶은 표현법이나 연출이 좀 눈에 띄었고 말 그대로 이 잭이라는 살인마에 관한 이야기인데 이 사람이 연쇄살인범입니다. 근데 살인 생각들이 우연찮게 다 경찰에게 발각이 안 돼요. 그러면서 얘가 이제 자기 뒤에 어떤 신이라든지 절대적인 그 존재가 자신의 살인을 지켜준다 이런 믿음으로 가득한 사람인데 정말 사이코적인 행각들을 많이 벌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그 가슴 동전 지갑 그거랑 이거 본 분들은 아실 겁니다. 제가 무슨 얘기하는지. 제가 진짜 좀 너무 좀 당혹스러웠던 장면이 뭐였냐면 사실혼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떤 여자랑 사랑을 해서 애들을 낳아가지고 이제 애들이 어느 정도 컸는데 그냥 가족 전체를 데리고 사냥을 가요. 가가지고 어떤 탑에 올라가더니 자기 애들을 다 쏴 죽입니다. 다 쏴 죽이고 마지막에는 이제 그 자기 와이프인지는 모르겠지만 배우자 같아 보이는 그 사람도 같이 쏴 죽여버려요. 그리고는 이제 숲속에 어떤 치나 뭐 풀 같은 걸로 액자처럼 만들어서 그 중앙에 아이들과 자기 배우자를 이렇게 딱 놓고 무슨 그림처럼 이렇게 보이게 하는 장면이 있거든요. 제가 그거 보고 기분이 좀 너무 이상했는데 제가 알기로 사이코패스들도 그 부성이나 모성애가 어느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게 말이 되나? 했는데 또 생각해보면은 자기 애 막 학대하고 이런 인간들이 없진 않으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 싶어서 그냥 넘어갔긴 했습니다.
참고로 이야기하자면은 이 영화에 우리나라 배우인 유리태 배우가 잠깐 나옵니다. 그거를 보는 것도 하나의 재미일 수 있는 요소고, 이건 솔직히 적극적으로 추천하진 않긴 한데 그래도 어느 정도는 볼만한 영화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결말은 거의 이제 참교육을 당해서 불지옥으로 떨어지는 게 엔딩인데, 이 주인공이 자신의 살해 행각들을 개똥철학으로 굉장히 포장해서 자신의 하는 행위들을 굉장히 정교한 건축의 비유를 자꾸 해요. 하면서 이 본인의 합리화라든지 정당화시키는 것들이 얼마나 무서운지 그런 것들을 좀 보여줬던 것 같고, 그 라스 폰 트리에가 그 정신이 이제 좀 굉장히 불건강해 보여도 한 건 해주는구나, 약간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 이동진 평론가님이 옛날에 얘기했던 것 같은데, 라스 폰 트리에 감독의 영화에서는 여성들이 굉장히 고통받는 존재로 그려지곤 한다 이런 얘기를 하셨던 것 같아요. 여자 배우들과도 굉장히 많은 마찰이 있어가지고 다시는 같이 영화 안 한다 뭐 이런 얘기도 많았고 그렇습니다. 다음은 레이저 헤드입니다. 이게 머롤랜드 드라이브를 찍은 데빌 린치 감독 영화죠. 감독 완전 초반에 만든 영화인 걸로 알고 있고 좀 으스스합니다. 저는 생각보다 굉장히 무섭게 봤고, 왜냐면은 여기 나오는 인물들 전부 다 나사가 다 빠져 있어요. 애를 낳았는데 뭐 닭에 꼴뚜기 합성한 것 같이 생기기도 하고, 그래서 그거 보면 한번 진짜 의익합니다. 그래서 사실 뭐 어떤 거를 의도하고 만들었는지 어떤 메타포가 숨어 있는지 사실 잘 모르겠어요. 갑자기 뭐 머리가 지우개 가루가 돼버리고 밥 먹으려고 이제 닭 요리 포크를 찌르니까 선열이 낭자한, 그 심지어 막 닭다리가 막 앞뒤로 움직입니다. 맛도 개없어 보여요. 그 흑백 영화 특유의 굉장히 지독하고 답답한 느낌을 많이 살린 영화인 것 같고, 비주얼적으로 굉장히 좀 많이 불쾌한 영화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의 해석이 굉장히 다 다르던데 저는 그런 해석을 듣는 거를 좋아해서, 혹시 개인적인 생각이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댓글을 달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데이빗 린치 감독 영화라서 어떤 메타포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긴 하거든요. 전에 이야기인데, 제가 이 영화를 보고 나서 도대체 내가 뭘 본 거지 싶어가지고 그 당시에 사귀던 여자친구한테 이 줄거리에 대해서 얘기를 해준 적이 있습니다. 근데 도대체 뭘 본 거냐? 네가 말하는 게 지금 네가 생각해도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냐?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이해가 가는 반응이었습니다. 다음은 이제 터스크죠. 여기서부터 이제 좀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것 같아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거 아실 텐데, 뭐 내용이랄 게 뭐 그렇게 딱히 없습니다. 무고한 사람 하나 잡아다가 바다 코끼리 만드는 건데 엄청 심각하게 붙이고 자르고 뭐 그렇게 어둡게 영상을 만든 게 아니라 좀 이상하다 싶은 주제의식을 가지고 만든 영화는 아닌 것 같고, 그냥 스릴러 킬링타임을 노리고 만든 영화인 것 같은데, 사실 굳이 이런 영화들은 안 봐도 된다고 생각을 하긴 해요. 그 유튜브에 그 요약 잘해주시는 분들이 정리해놨으니까 그것만 보셔도 사실 별 상관없다라고 생각하고, 여기 있는 영화들 대부분이 그렇지만 엄청 가치 있는 영화들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 뭐 줄거리라고 따지자고 보면은 약간 플레이보이 성향이 있는 이 남자가 그 매드 사이언티스트한테 잡혀가지고 약탄 약탄 주스였나 술이었나 그거 받아 먹어가지고 정신 잃었다가 깨보니까 바다 코끼리가 돼 있는 거죠. 바다 코끼리 되고 나서는 뭐 말도 못해요.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이제 이 박사를 물리치고 동물 보호 치료 감호소 뭐 이런데 갇히는 수용되는 게 결말인데, 뭐 꿈도 희망도 없습니다. 이거는 그런 영화다. 근데 여기에 조니 뎁 나옵니다. 왜 나온지 모르겠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나와요. 그거는 좀 신기했는데, 그거 제외하면 그렇게 가치 있는 영화다 이렇게 생각을 안 합니다. 저는 2층에 마지막에 인간지네가 있습니다. 이거 사실 이거 모르는 사람이 있나 싶어요. 제목은 다들 들어봤을 거라고 생각하고, 바람이라는 영화 보고 저희가 비공식 2천만 영화다 뭐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이 영화도 유명도로만 따지자면 거의 뭐 바블 영화급입니다.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대충 다 이름만 들어봤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제 생각에는 그 명성값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영화를 보면은 진짜 감독들 아무나 하는 게 아니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게, 저는 이런 상상을 할 수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네나 그 막 좀 러브버그 이런 거 보고 나서 와, 사람들이 이렇게 붙어 있고 그러면은 얼마나 징그러울까 이런 생각을 할 수는 있다고 봐요. 근데 그거를 영상물로 직접 만들려고 하진 않죠. 결말도 뭐 답도 없고, 유명한 데는 어느 정도 다 이유가 있긴 합니다. 포스터만 봐도 사실 진짜 답이 없습니다. 대충 뭐 줄거리에 대해서 요약을 해보자면, 여자 3명이서 놀러 갔다가 어떤 대저택에 하루 묵게 되는데, 거기서 이제 약을 탄 물이었나 술이었나 그걸 먹고 이제 정신을 잃은 거죠.
근데 정신 잃고 보니까 이제 수술을 당하고 있는 거였고, 결국에는 이게 3명이 붙어 있는데 중간에 사람 1명 제외하고 앞에 뒤에 있는 사람 둘 다 죽습니다. 그거를 지역 형사가 발견해가지고 그렇게 엔딩이 딱 나긴 한데, 결국에는 그 사이언티스트는 참교육을 당하긴 해요. 머리에 총을 맞나 아마 그렇게 해갖고 죽을 텐데, 그 유명한 장면으로는 그게 있죠. 그 앞사람이 배변 활동을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막 미안하다 하면서 배변 활동을 하면은 그 두 번째 사람이 그걸 받아먹고 그 다음 사람은 또 받아먹게 되는 그 스카톨로지적인 요소도 들어가 있어서, 진짜 역겨운 거 못 보고 그런 분들은 이거 보면 진짜 충격 많이 받을 거예요. 그래서 전혀 이 영화도 추천하는 영화는 아니다. 주변에 이런 영화 추천한다 그러면 그 멀리 하십시오. 다음은 이제 그 빙산의 아래로 내려왔죠.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뭐 못 돌아가는 겁니다. 위에 있는 리파이어, 이제 여기서부터 진짜 난이도가 급상승을 해요. 이해를 하려고 해도 또 영상을 견디기에도 여기서부터는 정말 힘듭니다. 테리파이어는 슬래셔 무비의 정석 같은 느낌이 납니다. 개인적으로 공포 요소도 진짜 죽음이라고 생각하고, 그 빌런 디자인을 저는 진짜 잘 했다고 생각을 해요. 이거 진짜 할로윈 데이 때 이거 보면은 진짜 실감합니다. 뭐 조커나 뭐 크리처 뭐 이런 거 분장하신 분들 뭐 예쁘게 분장하거나 이제 막 개성 있게 분장하고 막 닥터 스트레인지 막 이러고 막 이런 거 보면은 사진 한번 같이 찍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저는 테리파이어 분장을 했다 그러면 저는 무조건 도망갈 겁니다. 그만큼 임팩트가 센 빌런이고 진짜 잔인합니다. 그리고 뭐랄까요, 그 기대 가능성이 없다고 해야 될까요? 그 뭐 정신만 바짝 차리면 얘를 이제 참교육할 수 있다, 조질 수 있다 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테리파이어에 나오는 이 빌런은 그런 게 없어요. 얘는 무조건 도망가야 됩니다. 뭐 힐링 팩터가 있는지 그 부활 기능까지 있어가지고 뭐 죽이고 뭐 때리고 해도 다시 일어나 버립니다. 그러니까 신나가지고 막 사람 도륙하고 그러는데, 그 잔인하기로만 따지자면 사실 여기에 있을 만하진 않다고 봐요. 한 칸이나 2칸 더 아래에 있어도 상관없다고 생각을 하긴 한데 그 밑에 있는 영화들의 그 충격이라든지 뭐 더러운 거 이런 거 생각하면은 여기 있는 게 맞을 것 같기도 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이거 2편이 있는데 2편이 더 잔인하고 피도 많이 나옵니다. 지금 아마 4편까지 나온 걸로 알고 있어요. 3편인가? 그 정도로 나름의 매니아층을 확보하고 있는 영화고 임팩트가 강한 영화여서, 이런 장르를 좀 좋아하신다 그러면은 한 번은 뭐 봐도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저는 다시 보라고 하면 안 볼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그 수위가 너무 세다 보니까 절대 유튜브에서 제가 이렇게 말로 하는 것처럼 하는 거 아니면은 리뷰가 불가능하겠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것도 아니더라고요. 그 모자이크 편집을 정말 잘 하셔가지고 올리신 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 생각보다 조회수도 엄청 많이 나오셨고, 그래서 엄청 많이 고어하고 잘 보시는 분들도 움찔움찔할 정도로 되니까 꽤나 보기 힘든 영화다, 그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 영화는 이제 마더입니다. 이게 봉준호 감독 명작인 원빈 김혜자 주연의 그 마더가 아니라 제니퍼 로렌스랑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에서 주연을 맡은 하비에르 바르뎀이 주인공으로 나온 영화인데, 사실 여기에 있을 정도는 아니다라고 생각하긴 합니다. 제가 이 영화를 본 지가 좀 돼서 그렇게 생각했는 것도 있긴 한 것 같은데, 조금 의아해요. 여기 있을 만한 영화는 아니다 생각이 들긴 하고, 또 좀 머리가 좀 어지러지해지는 그 전개랑 알 수 없는 메타포들이 워낙에 많아서 쉽게 막 킬링타임으로 보고 그런 급의 영화는 아닌 것 같아요. 어떤 굉장히 심오한 철학이 있는 영화고, 주제는 아마 어떤 지구에서 일어나는 순환과 성경에서 나오는 그 말씀들을 주제로 하는 영화인 것 같았어요. 주인공이 특히 뭐 따로 이름이 없고 그녀 이런 식으로 불리는데, 그 대충 내용은 그 제니퍼 로렌스랑 하비에르 바르뎀이랑 이렇게 부부인데, 그 초대받지 않은 손님들이 계속 밀려 들어옵니다. 근데 막 그 부인은 고통받는데 남편은 신나가지고 손님 맞이는 계속하고 있고, 그래서 심지어 둘 사이에서 나온 아기가 그 손님들에 의해서 잡아먹히기까지 합니다. 처음엔 그저 예의 없고 천방지축으로 날뛰던 손님들이 위협을 하기 시작하다가 결국에는 위해까지 가는 상황까지 가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게 갑자기 반복이 되고, 첫 장면이 끝 장면이랑 이어지는 도돌이표로 영원히 반복되는 그런 줄거리를 가지고 있어요. 이게 환경에 관한 이야기인가? 라는 생각도 좀 했습니다. 그 영화라는 게 또 예술작품이라는 게 어느 정도 자의적 해석에 맡기는 부분이 크다고 생각하는데, 여러 가지로 좀 해석이 가능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처음에 보고 저는 지구의 뭐 순환주기? 아니면 노아의 방주 뭐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가? 라는 생각을 하기도 했고, 또 다른 분들은 이게 선악과와 뱀,
그리고 아담과 이브에 관한 이야기다 뭐 이런 이야기도 하고 계시고, 또 다른 분들은 여자가 가해하고 손님들은 이 지구에 살고 있는 인간을 뜻하고, 그래서 이 인간들이 지구를 제멋대로 망치는 걸 표현한 것 같다 이런 해석도 있더라고요. 궁금하신 분들은 충분히 보셔도 될 만한 작품이라고 생각돼요. 여기에 있는 영화들 중에서는 굉장히 메인스트림에 해당되는 영화라서 굉장히 어느 정도는 인지도도 괜찮은 그런 영화였습니다. 다음은 프릭스가 있습니다. 이 영화가 개봉한 연도로 한번 주목해 볼 만한데 1932년이죠. 거의 이제 100년이 다 돼가는 영화인데 1932년이면은 그 3.1절 운동 다음 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윤리의식이라든지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이 영화를 보면 좀 개인적으로 경악할 만하다 이런 생각을 해요. 왜냐면 프릭스라는 말 자체가 괴물, 기이한 녀석들 이런 말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여기에 나오시는 분들이 뭐 분장이 아니라 실제로 몸이 불편한 분들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 사람들이 서커스단을 운영하고 있던 그 서커스단 단원들이었고, 그러니까 당시에는 이 기이하게 생긴 사람들이 어떤 캐러밴 같은 걸 타고 전국을 떠돌아다니면서 공연을 해주고 그 돈으로 이제 먹고 살고 뭐 이런 게 있었다고 합니다. 심지어 그런 게 또 과거에도 유행했다고 하더라고요. 지금은 뭐 상상도 못할 그런 거죠. 비장애인들 상대로 이제 장애인들이 동물원 쇼 하듯이 쇼를 하는 게 영화의 베이스고, 영화 자체는 뭐랄까요, 되게 클리셰적인 치정극을 다루고 있기도 해서 어떤 재미의 요소는 찾기 어려운 영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인공으로 나오는 남자도 그 외소증을 앓고 있는 사람이기도 하고, 영화 자체나 음악은 그 바이오쇼크 인피니티라는 게임에서 새로운 능력 얻을 때 그 능력 소개시켜주던 영상이랑 좀 비슷한 음향, 장치 뭐 이런 걸 쓰는 것 같았어요. 사실 뭐 내용적으로만 보면은 당연히 여기 있을 법한 영화는 아니지만 여기 나오는 등장인물들을 비추는 방식에 있어서 굉장히 문제적인 요소가 많다라고 생각해서, 아니 이런 영화가 있어는 싶은 생각을 들게 만드는 부분이 있고, 시대착오적인 관점에 있어서 현대에서 보면 굉장히 충격적인 영화이기도 하죠. 그런 이유에서 이 차트인을 함과 동시에 꽤 하단에 위치해 있지 않나 싶습니다. 다음은 니부덤의 침을 뱉어라입니다. 이 영화 이름 자체가 좀 강렬합니다. 수위 자체도 매우 강력한 편에 속하기도 하고, 영화 줄거리가 어떤 마을에 놀러 갔다가 그 집단 강간을 당한 여자가 도망쳐 나와서 참교육을 하는 그런 복수극인데, 어찌 보면 그냥 단순한 복수극이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근데 그 묘사가 굉장히 잔인하고 하드합니다. 보통 이 정도 층으로 들어오면은 대부분 결말이 진짜 뭐 꿈도 희망도 없는 그냥 절망적인 경우가 많은데, 이 정도면 굉장히 참교육에 성공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원래 원작이 1978년작인데 리메이크를 해서 2010년에 개봉을 다시 했더라고요. 원작보다 오히려 더 나은 부분이 있다 싶을 정도로 괜찮게 만든 영화다라고 생각이 돼요. 그리고 복수하는 대상이 한 명 더 늘었는데, 그 수위로만 따지자면은 정말 대단한 거 못 보시는 분들은 쳐다도 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눈 가리고 봐야 될 정도로 강한 편이긴 해서 뭐 성기절단 묘사라든가 뭐 살점 녹여버리고 뭐 동물에게 얼굴을 잡아 뜯겨 먹는 장면이라든가 이런 것도 존재하는데, 아마 그 복수의 카타르시스 때문에 이게 그래도 좀 사이다로 보이는 경향이 있긴 합니다. 그리고 이 카타르시스가 크다는 거는 주인공이 초반에 그만큼 너무 많이 당했다라는 거겠죠. 다음은 핑크 플라밍고입니다. 이 영화는 진짜 거의 기념비적인 영화다라고 볼 수 있을 만큼 컬트 영화 마니아들 사이에서는 진짜 유명세가 대단합니다. 그리고 영화가 수위로 따지자면은 잔인한 영화다라고 보기는 정말 어려운 영화고, 뭐랄까요, 좀 촬영 구도라거나 연기라거나 뭐 그런 것들이 조잡한 부분들이 너무 많아요. 또라이 같은 영화라고 생각했어요. 정말 영화 정말 좀 싫은 영화인 게 좀 많이 더럽습니다. 여기에 나온 그 등장인물 중에 정상인들이 단 한 명도 안 나와요. 그 비주얼부터 끝장이 납니다. 인간들이 막 공작새 마냥 하고 다니고, 도착증 환자, 네오나치, 뭐 근친상간 이런 오만 잡다한 쓰레기 같은 거 다 많았어요. 그 내용이라고 하자면은 세상에서 가장 역겨운 사람이 되고 싶어하는 그 두 집안끼리 경쟁하는 건데, 그 리바인이라는 사람이 이 주인공이에요. 그 복장, 도착증 이런 것도 있는 그 약간 게이로 묘사가 되는 사람인데, 뭐 굳이 따지자면은 리바인 패거리를 보고 이제 진짜 광기라고 한다면은 상대 쪽은 이제
이제 가짜 관계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둘이 뭐 경쟁을 하는데 서로 뭐 복수한다 뭐 그러면은 총 쏘고 죽이고 뭐 이런 거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냥 좀 달라요. 그 복수라는 게 집에 그 주인 없을 때 몰래 찾아가가지고 집을 능욕한다 그래갖고 집 온 구석을 혀로 사사치 막 핥아버립니다. 뭘 이야기하고 싶어하는지를 제가 아직 못 찾았어요. 아니 딱히 주제의식이 있다라고 생각을 안 하는데, 근데 이 영화가 개봉한 시기와 배경을 한번 보게 되면 어렴풋이 이 영화의 목적이 이해가 가긴 합니다. 그 당시에 헐리우드 영화들이 사업주의에 빠져가지고 자본이 끄는 대로 여기저기 끌려다니기만 한다라고 생각했던 관객들이 있었어요. 그 관객들은 그 메인스트림 무비에 대해서 굉장히 저항 정신을 가지고 있기도 하고 불만이 많았던 것 같은데, 사람들을 위해서 만든 작품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기존에 있던 그 촬영이라든지 대사라거나 연기라거나 이런 모든 틀을 다 부수고 만든 영화라는 거죠.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라고 생각을 해서 영화에 열광하는 그런 히피족들이 있다고 합니다. 제가 초반에 말했다시피 촬영 구도, 뭐 진행, 이게 너무 조잡한 느낌이 많이 들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게 바로 이 언더그라운드 영화의 주된 플롯이 되는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영화가 나름의 그런 기념비적인 영화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보고 나면 이 영화에 대한 그 뚜렷한 이미지가 남습니다. 그 화질이라든지 프레임 떨어지는 7, 80년대 미국 영화의 이미지도 좀 남고, 하나 덧붙이자면은 이렇게 나오는 주인공의 그 리바인이 영화 막바지 다다라서 실제로 개똥을 먹는 장면이 나옵니다. 갑자기 개가 똥을 싸는 장면을 먼저 보여주고, 그거를 갑자기 그냥 막 개걸스럽게 먹어버려요. 개토 나옵니다. 이거는 주의하시고, 어떻게 이런 영화, 아무리 영화고 연기라지만 어떻게 이런 장면을 찍을 수 있을까 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제 마약에 취한 상태로 그 장면을 찍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 사람이 후에 인터뷰로 밝히기로 개똥으로 인한 그 기생충 때문에 한동안 고생을 엄청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만 알아봅시다. 다음은 이제 지하 2층입니다. 여기서부터는 뭐 제목부터가 뭐 무시무시하죠. 홀로코스트, 안티크라이스트, 무섭지 않습니까? 그 위층까지는 사실 중간중간에 추천할 만한 영화가 좀 있었는데, 여기서부터 좀 궤를 달리합니다. 여기서부터는 사실 한 편의 영화도 추천을 하기 어렵다라고 말씀드릴 만큼 그 정신건강에 안 좋은 영화들밖에 없고, 데미지 입고 싶지 않다면 여기서부터 도망치십시오. 이 차트가 참 잘 만들어졌다고 생각되는 게, 한 층마다 이 무게감이 좀 많이 다릅니다. 꽤나 그 분류를 잘했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드는데, 가장 그 수면에 가까이 있는 홀로코스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게 원래 원제는 카니발 홀로코스트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그 잔인한 영화 하면은 바로 튀어나온 영화 한 3대장 중 하나인데, 어느 정도 뭐랄까요, 그 바이블이 된 영화인 것 같습니다. 인간의 잔혹성에 대한 페이크 다큐 형식의 영화고, 식인풍습을 가진 원주민들에 대한 그런 그 다큐를 촬영하려 갔다가 생긴 일들에 관한 이야기인데, 사운드가 굉장히 조악한 느낌이 있고, 관련 정보 없이 영화를 보시면은 극초반에는 이거 진짠가 싶은 부분이 있어요. 줄거리가 이제 와서는 클리셰적인 면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 것 같긴 한데, 대강 이야기를 살펴보자면은 실종된 취재팀원들이 남긴 테이프를 어떤 교수가 보는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취재팀들이 이제 식인종 원주민 마을에 가서 취재를 하러 갔다가 그들의 신임을 얻어서 촬영 협조를 좀 받아냅니다. 근데 더 자극적인 요새 말로 뭐 유튜브 각 좀 잡으려고 원주민 잡아다가 윤관하고 막 총 쏴 죽이고 집에 불 내버리고 이런 개트롤 짓을 하는데, 그게 즐거운지 막 쳐웃고 막 연병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남은 건 뭐죠? 복수해야죠. 그 원주민들이 집 따라 다 튀어나와가지고 다 잡아 죽여요. 진짜 잔인하게 죽이는데, 그 문명에 이긴 그 총이 있지 않습니까, 얘네들은. 그래서 그걸로 뭐 반격을 해보지만 뭐 그 쪽수에 밀리면 답이 없죠. 하나하나 잡혀가지고 그냥 말 그대로 그냥 찢깁니다. 사제가 찢겨갖고 다 잡혀서 죽는데, 그 과거 영화들 보면은 참 영화 빡세게 만든다 싶은 생각이 좀 드는 영화였고, 과거 스페인 정복자들이 아스텍 문명 박살낼 때 이 영화 초반의 느낌이랑 좀 비슷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드는 영화였습니다. 인간의 잔혹성에 관한 고발을 하는 듯한 영화였고, 수위도 굉장히 세가지고 많이 놀랬어요. 이 영화에서 유명한 장면으로 한다면은 그 실제 거북이를 죽이는 장면으로 좀 유명하기도 합니다. 인간이라는 게 참 그런 것 같아요. 다음은 살로소돔의 120일입니다. 이거 진짜 유명한 영화인데 파졸리니 감독 작품입니다. 처음에 이 영화를 모르고 처음 봤을 때는 무솔리니를 읽어가지고 그 파시스트 수장이 직접 만든 영화인가 했는데 그냥 뭐 잘못 읽은 거더라고요.
세르비안 필름과 더불어서 세상에서 가장 끔찍한 영화, 뭐 절대 봐서는 안 되는 영화, 뭐 탑3, 뭐 세 손가락 안에 드는 영화다, 뭐 그렇게 불렸는데 저는 그 명성값을 톡톡히 한다고 봅니다. 실망시키지 않아요, 진심으로. 제가 지금 와서는 이런저런 뭐 수위 센 영화들을 좀 많이 본 편이라서 그 편도체가 좀 망가져서 그런 건지 모르겠다만, 생각보다 그 다른 그 비견되는 영화들에 비하면은 덜 잔인하다 이런 느낌이 좀 있습니다. 근데 진짜 지독한 영화하고 너무너무 좋은 영화입니다. 영화 자체가 그냥 똥입니다. 이게 무슨 개 같다 해의 의미의 똥이다 이 얘기가 아니라 진짜 똥 먹는 장면이 계속 나와요. 이 개봉한 연도로 한번 보십시오. 1975년이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뭐 70, 80 약간 이 시기에 영화들이 좀 빡세게 만드는 경향이 있나 봐요. 제목에서 보이다시피 그 소돔의 120일이라는 그 전 세계 전설의 레전드급 개변태 사드 후작의 작품에서 모티브가 있습니다. 물론 저도 그 책을 읽어보지는 않았어요. 하여튼 그 프랑스 대혁명 당시에 유실될 뻔했다가 기적적으로 이게 살아남았다고 해야 될까요? 아무튼 사디즘이라는 말 자체도 이 사람에서 따온 걸로 알고 있고, 책을 사드 부작이 감옥에 갇혀있을 시기에 집필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원본을 보면 엄청 두껍게 돌돌 말린 두루마리 같은 책인데 거의 뭐 5만 가지 변태적 망상이 다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이 영화의 줄거리 자체는 2차 세계대전 종전 직전의 이탈리아가 배경입니다. 파시스트 고위 간부들이 그 마을에 사는 미소녀들을 다 잡아와요. 그래서 몇 달간 그들의 이제 성착취와 폭력의 파티가 벌어지는데 진짜 그냥 지옥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영화에 나오는 그 폭력 묘사가 너무 다양해서 뭐 강간, 윤간 이런 거는 기본이고, 뭐 동성 결혼을 하는데 식전에 그 납치한 소녀들에게 배변 활동을 참으라고 해요. 그러고는 그 결혼식 당일에 그 배변들을 다 모아가지고 파티 음식으로 그걸 씁니다. 진짜 뭐 말만 들어도 너무 더럽지 않습니까? 너무 정말 이상한 장면들 중 하나가, 갑자기 그 매춘부의 첩경검사를 듣다가 그 간부 중 한 명이 뭔가 영감을 받았나봐요. 그 자리에 일어나서 홀 중앙으로 가더니 거기서 쌉니다, 큰 거를. 그거를 소녀에게 막 먹이질 않나. 진짜 좀 어지러지란 영화입니다. 여기까지만 들으면 촬영장 분위기도 개판 5분 전이었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의외로 촬영장 분위기는 꽤나 즐거운 분위기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나오는 변들도 다 초콜릿이나 견과류를 섞어서 만든 소품이었다고 해서 그러니까 뭐 견과류 초콜릿 먹은 거죠, 결론적으로는. 나름 훈훈한 분위기였다고는 하는데 그 보는 입장에서는 그렇게 안 보이니까 진짜 들어 죽을 것 같은, 결말은 뭐랄까요, 그 살인 원기옥을 여기에 잡혀온 소녀들을 정말 다양한 방법으로 다 죽여버리는데, 막 건물 바깥에서 오만 비명소리가 다 들리는데 그 비명소리를 배경음악 삼아 거기 기관병들이 자기들끼리 막 춤추는 장면으로 이렇게 끝이 나요. 끔찍하게 그지없는 작품이긴 한데 한편으로는 이제 던지는 메시지 자체는 명확합니다. 파시즘이나 나치즘 뭐 등등 뒤틀린 권력체계가 나라를 지배하게 되면 발생하는 폭력과 무질서의 경각심을 강하게 일깨우고 비판하는 작품입니다. 그도 그렇게 이제 파졸리니 감독 동생이 무솔리니 집권 당시에 반파시즘 운동을 하다가 잡혀서 죽임을 당했다고 해요. 던지는 메시지만큼이나 영화 자체 수위가 너무 말도 안 되게 역겨워서 상영 금지 처분을 내린 나라들이 많고, 우리나라 학생들이 옛날에 동아리 같은 데 모여서 이걸 보다가 구타하고 난리도 아니었다 뭐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번외긴 한데 파졸리니 감독은 누군가에게 피살을 당해요. 그 사체 훼손이 매우 끔찍한 수준으로 일어났다고 합니다. 범인은 이 영화에 나왔던 배우이자 감독의 동성 애인인 사람이었다고 하는데 정확하게는 누구인지 아직 잘 모른다고 해요. 여러 가지 억측들이 많이 난무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위에 있는 영화들과 좀 많이 다른 의미로 보기 너무 힘든 영화였고 다시 볼 생각 전혀 없습니다. 이제 지하 3층입니다. 여기서는 진짜 어렵습니다. 설명만 대충 들으시고 도망가십시오. 진심입니다. 정신의 해머지를 하는 영화들이고 친구에게 이제 너무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의 작품들이라서 영화들을 추천한다 그러면은 그 사람 좀 멀리 하셔도 됩니다. 그 멀리 하셔도 되는 게 아니라 멀리 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세르비안 필름이 있습니다. 맨 위에. 이건 진짜 유명하죠. 아까 살로 소돔의 120일과 더불어서 절대 봐서는 안 되는 영화 2선에 매번 꼽히는 작품입니다. 진짜 악명이 높은 영화입니다, 이게. 근데 이거 밑으로 영화 이렇게 많습니다. 말이 됩니까?
제가 이 영화를 봤을 당시만 해도 이거를 뛰어넘는 고어 영화는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만큼 수위가 어마어마해서 보고 나서는 진짜 몸이 떨릴 정도로 충격을 많이 받았습니다. 보통 영화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웬만한 잔인한 장면 전환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장치를 쓰는데 이 영화는 굉장히 불친절합니다. 딴 거 없어요. 그냥 그런 의미에서 테리파이어도 매우 빡센 영화긴 한데 글쎄요, 그 아예 모르는 가상의 빌런이 그냥 사람 죽이는 거랑 혈적으로 묶여있는 친족살인이라든가 강간 등 뭐 이런 여러가지 묘사가 들어가 있는 거랑 성적으로도 불편한 요소들을 그 극한치로 끌어올린 작품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 차원이 다르다라고 생각을 하긴 합니다. 결말도 진짜 뭐랄까요, 그냥 토네이도 안에 그냥 끝까지 갇혀있다가 결말까지 그냥 날아가는 기분인 것 같습니다. 너무너무 암울하고 충격적이라서 그냥 계속 휩쓸려 나가는 느낌이었어요. 잠시도 쉴 타이밍이 없습니다. 대강 이제 줄거리를 살펴보자면은 한때 좀 나갔던 그 포르노 스타였습니다. 이 주인공이 이름은 밀로스라고 하는데 미모의 와이프와 아이들이 있습니다. 현재는 그 포르노계를 은퇴한 상태고 그 형이 하나 있습니다. 이 주인공에게. 근데 이 양반이 밀로스의 아내를 흠모하는 사람이에요. 이 영화 막바지에서는 그 파국의 파국으로 이끄는 장본인입니다. 이 형이라는 사람이. 다시 이야기로 돌아가서 이제 단란한 가정을 꾸리고 살아가고 있는데 어느 한 포르노 제작자가 우리랑 같이 개 쩌는 거 한번 찍어보자. 뭐 돈도 다 떨어져 가고 그래서 선택지가 별로 없네 해서 출연을 결심합니다. 또 돈도 많이 준대요. 그래서 거절하기 힘든 조건이죠. 그 주인공에게는. 그래서 몸을 다시 만들고 출연을 위한 이제 열정을 불태우는데 막상 가보니까 이게 일반 포르노 제작이 아니라 스납 필름 제작이었던 거죠. 당연히 뭐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맨정신에 그런 짓을 할 리가 있겠습니까? 거부하고 도로 가려고 하는데 약을 꽂아버립니다. 약에 취해가지고 몇 날 며칠이 기억이 사라지는데 깨고 나니까 와이프랑 아들도 사라지고 없어요. 그러고 이제 서서히 기억이 돌아오는데 그 며칠간의 기억이 진짜 입에도 담을 수 없는, 제가 그 행위를 설명하는 것만으로도 약간 지옥에 갈 것 같은 그런 짓거리들을 자양했던 거죠. 결말부에는 그 단체에 잡혀서 다시 촬영장으로 끌려가는데 거기서 자신의 가족을 제외합니다. 근데 그 제외가 굉장히 끔찍한 형태의 제외인데 제가 이거를 말로 설명을 해보려고 했는데 도저히 설명을 못하겠습니다. 관심 가시거나 너무 궁금하신 분들은 그 나무위키 한번 찾아보십시오. 꽤나 디테일하게 설명을 해놨더라고요. 그 미친 결말에 미친 수위에 진짜 뭐 다 막장입니다. 너무하다 싶었어요. 진짜 한순간도 쉴 틈 없이 몰아치는 영화였고 이 영화의 핵심을 관통하는 주제가 뭘까 했는데 세르비아의 역사를 돌아보면은 그 정말 비극과 폭력으로 물든 역사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 중에서도 보스니아 내전에서 자행된 제노사이드를 가장 강력한 수위로 비판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20세기 후반 가장 추악하고 잔인했던 역사가 펼쳐졌던 전쟁이었고 그 자료들을 저도 옛날에 많이 찾아보고 공부를 해봐가지고 아는데 너무너무 끔찍하고 비극적인, 뭐 파도 계단밖에 안 나옵니다. 거의 전쟁은. 그리고 비교적 현대에 일어난 전쟁이라서 그런지 관련 자료도 굉장히 많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그 끔찍함을 간접적으로 체감이 가능한데 이게 한 30년도 안 된 비극입니다. 그래서 이제 폭력의 가속화라든가 인간이 잔인해지려면은 끝없이 잔인해질 수 있고 그런 말도 안 되는 폭력들이 거의 이제 일방적인 형태로 보스니아인들을 상대로 벌어졌던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 반성을 하고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된다라는 메시지를 던지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그 메시지 자체는 굉장히 훌륭하고 그 자국이 저지른 만행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인 부분이 있다고 생각해서 칭찬할 만하다고 생각해요. 어느 정도 그 성숙한 자세다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근데 그거를 표현하는 수위가 선을 넘고 강해도 너무 강해서 그 장면들의 강렬함으로 인해 그 메시지가 덮여버린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잘못된 장치들로 인해서 악명만 높은 영화가 돼버린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요. 당연히 좋은 영화라고 생각은 안 하고 너무 끔찍하게만 느껴집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그냥 그 줄거리 잘 정리해놓은 글이나 그런 걸로 보고 마시고 그냥 보지 마세요. 솔직히 며칠 갑니다 이게.